최근에 이뤄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에 대해서 또 정리한 해외 글이 있어서 이 해외 글을 LMM과 함께 정리를 하고 떤 식으로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지 한번 쭉 제 맘대로 해설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검색을 해보시면 원문은 읽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그 제목을 216시간 흡수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전통금융이 비트코인을 장악한 구조적 메커니즘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그 글 작성한 사람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일단 하나씩 하나씩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저 사람의 글을 LMM과 함께 재구성해서 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흡수의 구조적 메커니즘에 대해서 저 사람은 설명을 했는데요. ETF 승인 후 2년간 준비된 포획 인프라, 그러니까 이렇게 가둬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통금융이 저런 인프라를 만들었다라는 게 핵심인데, 자, 일단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보면, 2025년 11월 24일에서 12월 2일 사이에 미국 3대 금융기관이 비트코인 기반 상품 정책을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최근에 뱅가드도 이제 발표를 했고, JP모건, 블랙록 ETF에 연동된 레버리지 구조화 채권을 출시했고요. 뱅가드도 엄청 반대를 했고, 비트코인은 거의 쓰레기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간의 강경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비트코인 ETF 플랫폼 편입한 그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1만 5천 명 PB에게 비트코인 추천 권한을 부여했고, 골드만삭스도 옵션 해지 상품 구조 핵심 업체를 인수했다라는 굵직굵직한 그런 소식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 모든 움직임은 ETF 승인 이후에 2014년 1월 10일 날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됐는데 2년간 구축된 흡수 인프라의 완성 단계에서 실행됐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ETF는 비트코인을 직접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보관해주고 차용증을 받는 그런 구조잖아요. IOU 구조인데,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수료를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을 셀프 커스터디 하는 순간 수수료를 벌지 못하기 때문에 전통 금융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으로 들어가는 돈의 그런 수요를 그냥 놔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상품으로 전환시키는 게 전통 금융 시장 플레이어들의 그런 목표인데, 자, 이것이 어느 정도 이제 완성된 단계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좀 해설을 해보면 일단 비트코인은 원래 누구의 허락도 중개도 필요 없는 그런 자산이죠. 돈이죠. 디지털 사운드 머니이죠. 자, 전통금융은 이를 고객이 직접 보관하면, 그러니까 셀프 커스터디라면 수수료를 벌지 못하고 매출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ETF는 비트코인을 대신 사고 그것을 차용증의 형태로 발급해 주면서 거래하는 수수료를 벌 수 있기 때문에 ETF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최적의 구조였죠. 그래서 그걸 이제 하도록 그렇게 승인된 이후에 이 비트코인을 수수료를 버는 그런 목적으로 활용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완성되어진 거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즉 비트코인의 존재를 막을 수 없다면 이거는 너무 명확한 사실이고 소유 방식을 셀프 커스터디가 아니라 ETF에 넣는 그런 방식으로 장악함으로써 통제권을 되찾는 전략이 작동한 것이다.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 중심에는 비트코인 자체는 손댈 수 없지만 접근 경로, 그러니까 구입하는 그런 방법은 얼마든지 장악할 수 있다는 전통 금융의 오래된 방식이 숨어 있다라고 이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글을 좀 해설을 해보면 일단 대체 경로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ETF로 들어올 수 있는 다른 경로를 제거하는 그런 작전들이 이제 2년 동안 벌어졌다는 얘기인데 일단 스트래티지의 기업 재무 모델을 이렇게 고립시키는 그런 전략이라는 겁니다. 자, 예전 이름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고요. 이게 스트래티지인데 주식 프리미엄 기반 비트코인 축적 모델. 이것은 ETF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었는데 MSCI는 디지털 자산 보유가 50% 넘는 기업을 지수에서 제거하는 안건을 제시했고 이것이 1월 달에 발표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스트래티지는 보유 자산 90%가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표적이 된 거라는 게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ETF를 팔아 먹어야 되는데, 전통금융업계는 ETF를 팔아야 되는데,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직접 그냥 보유하기 때문에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수 제외 시 수십억 달러 패시브 자금이 강제 매도하게 되게 되고, 그러면 프리미엄이 현재 뭐 3.4배인데 1.1배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될 거다라는 거를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그 고립 모델을 지금 그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스트래티지는 14.4억 달러 현금 보유 방어 조치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뭐 저는 경제 뉴스나 이런 것들을 거의 안 보기 때문에 뭐이 사람의 글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게 이제 핵심 내용인데, 자, 이걸 해설을 해보면 이게 무슨 의미냐? 일단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게 되면 중개기관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셀프 커스터디를 하는 비트코인의 물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통금융 업계는 수수료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없게 되는 거죠. 스트래티지 모델은 ETF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셀프 커스터디보다 스트래티지가 하는 그런 모델은 어쨌든 ETF와 이 중간 정도가 있는 거죠. 자, 수수료도 없고 오히려 주식 프리미엄을 통해서 사토시를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구조, 비트코인을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새롭게 모델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전통금융 입장에서는 ETF로 흘러갈 고객 자금이 기업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대상으로 스트래티지가 공격받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결국 규제 지수 구조를 활용해서 ETF밖에 대안 루트를 차단하는 흡수작용의 반대면이 실행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를 보면 재고 이전, 개인 투자자의 항복을 기다린 기관이 싹쓸이 해가는 그런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ETF 출시 이후에 최대 규모 수익 유출이 발생했다고 이 저자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4.7억 달러 어마어마한 양이 수익 유출되면서 가격이 폭락했다라고 그렇게 막 떠들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개인 투자자의 평단은 약 8.96만 달러 아래인데 이 아래로 떨어지자 공황적 매도가 촉발됐죠. 그러니까 포모 와서 계속 팔아 제끼는 겁니다. 자, 이 시점에 아부다비 국부펀드는 ETF 보유량을 3배 증가시켰고, BOA의 비트코인 추천 권한 발표는 개인의 패닉 매도 직후에 이루어졌다라는 측면을 보면 손바뀜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손바뀜이 개인은 팔고 기관은 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느냐? 이 단계는 전통금융에 익숙한 패턴이라고 이 저자는 분석하고 있어요. 개인은 변동성에 취약해서 꼭대기에서 사고 바닥에서 판 이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계속하고 자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기관은 반대로 하죠. 떨어뜨려 놓고 사고 올라가면 또 그거를 끄잡아내리고 뭐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하죠. 주식에서도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 시점에 기관이 우연히 비트코인 채택을 발표한 것이 아니고 개인들이 항복하고 기관들이 저가 매집을 하고 기관의 본격적인 진입을 하는 신호탄이라는 것이 저 저자의 분석입니다. 자, 이 순서는 수십 년간 반복된 금융구조의 기본 공식이고요.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됐다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이 페이퍼 핸드, 약한 손에서 강한 손, 다이아몬드 핸드로 이동한 것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졌을 때 개인은 포모가 와서 못 견디고 레버리지를 써서 또는 롱을 쳤는데 떨어져서 청산되거나 해서 계속해서 그 강제로 나가게 되는 거고, 기관들은 이런 수수료 모델을 계속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매집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변동성 억제 장치, 옵션 시장 확장으로 가격을 주식처럼 만드는 이런 전략이 또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나스닥은 블랙록 ETF 옵션 한도를 40배로 확대했고, 이로 인해 시장 조성자의 감마 해칭이 강화되면서 가격의 진폭이 줄어드는 구조를 형성했다고 해요. 저도 어떤 세부적인 이유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저도 확실하게는 이해를 못하지만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자, 변동성이 줄면 기관 투자자 규제 리스크 예산이 완화되고 더 많은 자금 유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안정화가 돼 가격이 높아지면 변동성의 폭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은 점점 대형주처럼 보이는 자산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분석인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10년 전과 지금은 가격의 등락의 진폭이 다르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해설을 보면
기관 투자자들은 변동성 자체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왜 남의 돈 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사운드머니로서의 특성 중 하나이며 자유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 신호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일종의 자연의 법칙이고 그 개인들에게 있어서는 축복과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냥 변동성 없이 계속 그 2100만 개에 한정되어 있는 사운드머니를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냥 축적만 한다고 하면은 가격이 그냥 자고 일어나면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개인들이 그걸 딱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을 잘 이용하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그 사운드 머니지만 그것을 개인이 저축하는 데 있어서는 변동성을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옵션 시장을 크게 확대하면 가격이 부드러워지고 결국 기관에게는 최적화된 자산이 된다라는 것이 이 저자의 해설입니다. 자,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 원래 지녔던 이 야생적 가격 자유도가 점차 줄어드는 그런 경로 중간에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규제 아키텍처에 대한 것도 나와 있는데, 자, 명확성이라는 이름의 제도적인 편향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2025년 지니어스 액트 스테이블 코인 규제 정비와 관련된 이 법안하고 전략 비트코인 준비 그 관련된 그런 그 내용들을 보면 기관의 리스크를 제거하는 데 맞춰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규제 명확화는 기관의 대규모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인이죠. 규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규제를 잘 지키면 당신네들은 이런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 라고 명확하게 해주는 것, 그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그 법안이라든가 규제 어떤 전략들을 공표하고 하는 그런 것들인 거죠. 다만 MSCI 결정이 트럼프 일가 기업에도 영향을 주면서 정치적인 변수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불확실성은 아직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규제 명확성은 자유를 보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접근 경로를 제도권 울타리 안에 가두는 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 네트워크일 뿐이지만 비트코인에 접근하는 창구는 규제가 집중되는 그런 곳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전통금융은 비트코인 프로토콜 자체는 바꿀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들이 비트코인을 접하는 문, 그것을 셀프 커스터디가 아니라 ETF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우회하기 위해서 규제와 인프라를 통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점점 포획하고 있다는 게 이 저자의 설명입니다. 자, 통화 구조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살아있으나 접근 통로는 장악되었다라고 이 사람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16년 동안 탈중계라는 목적을 위해서 설계됐습니다. 탈중계, 탈중앙 같은 얘기입니다. 금융기관 없이 개인과 개인 또는 피어와 피어 이 사이에 직접 돈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핵심이죠. 그런데 대다수 사용자는 자기 보관 셀프 커스터디 대신에 중개 편의성을 선택해서 ETF나 거래소에다 두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셀프 커스터디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무섭다, 두렵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셀프 커스터디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전통금융은 비트코인의 본질이 아닌 사용 방식을 장악해서 경제적 이득을 가져가는 것으로 전략을 이렇게 가져갔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네트워크는 자유롭게 존재하지만 경제적 수확권은 월가가 가져가는 구조가 완성되었다라고 이 저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그냥 그대로 있지만 그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들의 습관이나 두려움이나 여러 가지 그런 방식을 셀프 커스터디가 아닌 방식으로 해서 이익은 수수료는 월가가 가져간다 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자, 비트코인은 바뀌지 않았죠. 프로토콜도 그대로고 2100만 개도 그대로입니다. 절대량 고정, 검열 저항도 동일합니다. 자, 변한 것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관하고 사용하는가입니다. 물론 초창기 비트코인은 좀 얼리 어답터들이 그렇게 모으는 그런 수준이었지만 이제 전통 금융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냥 이거를 투자 자산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가 요거에 초점을 맞춰서 월가는 전략을 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셀프 커스터디
하면서 스스로 보관하지 않으면 비트코인은 다시 중개기관의 자산 상품이 되어버립니다. ETF가 대표적이에요. 이는 기술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사용자의 선택이 자유 대신 편의를 택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의 본질은 건재하지만 경제적 과실은 자주권을 포기한 사용자들로 인해 금융기관이 가져가는 구조로 재편된 거다라고 저자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점점 이게 조여드는 게 느껴지나요? 자, 반증 기준, 이 분석이 틀릴 수 있는 조건을 또 저자는 달아놨는데, ETF 대비 자기 보관 지갑 증가율, 셀프 커스터디 지갑이 증가하면 향후 2년간 크게 그 증가율이 향후 2년간 크게 상승할 경우에는 이 전통금융권이 비트코인의 ETF를 통해서 수수료를 먹으려고 하는 그런 구조가 완성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전제를 둔 거고, MSCI가 스트래티지를 지수에서 제외하지 않을 경우, 또 ETF 외 대체 경로, 기업 재무 모델 등이 다시 성장할 경우, 그러니까 스트래티지와 같은 회사들이 계속 나와서 기업 스스로가 보관하고 있는, 물론 코인베이스나 이런 경로를 통해서 보관을 하고 있겠지만 ETF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ETF 외 대체 경로가 다시 성장할 경우, 그리고 ETF로 유입된 사용자가 대규모로 다시 셀프 커스터디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 사람의 자기의 분석이 틀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전제를 했지만, 현재 이 저자가 놓고 볼 때는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216시간의 전환점, 되돌릴 수 없는 흡수의 문이 닫히다라고 이 사람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핵심 내용을 보면 2025년 11월 말은 비트코인 제도권 흡수가 비가역적 국면에 진입한 시점으로 해석된다라고 이 저자는 설명합니다. 거의 결론을 내린 거예요. 기존 금융 분배망, 규제, 상품 구조는 이미 완전히 갖춰졌고요. 이제 대다수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비트코인은 셀프 커스터디하는 그런 자유의 돈이 아니고 ETF처럼 그냥 투자해서 상승률을 먹는 상품화된 금융 제품으로 포장이 완성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전히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개방적이고 스스로의 키를 보관하는 이용자는 그 흡수 구조의 외부에 남아 있다라는 것도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ETF 승인 후 2년간 전통금융은 비트코인을 직접 소유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2025년 11월, 12월 이 대규모 하락장에서 여러 가지 발표가 있었던 이유는 이 구조가 완전히 작동하기 시작한 시점이라는 그런 방증이라고 이 저자는 표현하고 있고요. 그다음 ETF가 표준 경로가 되면서 비트코인 보유의 경제적 이익이 개인에서 기관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이 사람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개인의 항복 매도는 기관의 매집 타이밍과 맞물려서 재고 이전 손바뀜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변동성 억제, 규제 명확화, 대체 모델 제거는 이 모두 흡수 전략의 일부다. 전통 금융 기관이 이제 비트코인을 더 이상 어떻게 못하니까 이것을 자기네 편으로 만들어서 수수료를 먹겠다라는 그런 전략의 일부라는 제목입니다. 자, 그러나 비트코인의 본질이 훼손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중앙화돼서 더 이상 역할을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비트코인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으며 셀프 커스터디, 자기 보관을 선택한 사람들이 흡수 과정 밖에 남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명확해지는 겁니다. ETF 쪽으로 들어가는 그냥 투자 자산처럼 보는 분류와 셀프 커스터디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자유의 돈이라는 걸 이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 간에 굉장히 큰 대립각들이 앞으로는 벌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더더욱 지금 비트코인을 이해한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내려서 무서워서 팔고 이러는 순간 그냥 기관들이 다 매집하는 그런 전략들이 완전히 다 짜여져 있으니까 손바뀜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전통 금융에 빠삭한 사람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전통 금융사들의 움직임을 분석하면서 비트코인과 전통 금융 간의 어떤 대립적인 양상으로 이 글들을 이렇게 써온 거를 제가 이제 해석을 해 보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해석을 LMM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제 해설과 정리를 해 보면서 느낀 바가 있어서 정리를 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을
셀프 커스터디 하시고 플로드를 돌리시고 오랜 기간 팔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경쟁력을 만드시면서 현생을 열심히 사는 것, 이렇게 하다 보면 전통 금융사들이 더 이상 비트코인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는 결론을 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굉장히 그 향후 몇 년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좀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